매일 한 끼만 먹고 죽어라 운동까지 하는데 왜 뱃살만 안 빠질까요? 특히 중년층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매일 운동을 하는데도 뱃살은 꿈쩍도 안 한다고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인은 바로 내장지방입니다. 원래 내장지방은 복부 안쪽에 깊게 쌓여서 일반적인 다이어트로는 잘 안 빠지는 지방이에요. 그렇다고 만약 여기서 더 안 먹고 운동량을 늘린다, 이런 다이어트는 또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실제로 제가 효과를 확인한 내장지방 무섭게 빠지는 맞춤형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맞춤형 다이어트라고 하면 비싸고 따라하기 귀찮은 방법이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비싸고 귀찮은 방법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뻔한 이야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장지방이 많은 분들은 굶거나 과한 운동 모두 금물입니다. 내장지방이 쌓였다는 것은 우리 몸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인부터 분석을 하고 내 몸에 맞는 맞춤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 내장지방은 대체 왜 쌓이는지 알아야겠죠. 내장지방이 쌓이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특히 중년층에서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 튀어나오는 이른바 거미형 체형이 흔해지는 이유가 보통 신진대사 저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살이 찌기 쉽다는 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진짜 반만 맞는 말이에요. 정확히는 기초대사량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 기능도 전체가 떨어졌을 때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우선 기초대사량이라는 건 우리 몸이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정말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숨쉬고 심장 뛰고 체온이 유지되고 이런 일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바로 기초대사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신진대사라는 건 뭘까요? 신진대사는 에너지를 섭취를 하고 저장하고 쓰는 전체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진대사 안에 기초대사부터 활동대사, 소화대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들은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꺼냈어서 살이 또 잘 빠지고 또 잘 찌지도 않아요. 그래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라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건강한 대사 환경을 의미한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일례로 예전에 박태환 선수가 3일 동안 잠만 잤는데도 7.5kg가 빠졌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좀 극단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신진대사가 활발하면 가만히 있어도 체내 연소가 빠르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박태환 선수는 그냥 기초대사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인 게 아니냐, 그냥 기초대사량만 높아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신진대사의 기초대사, 소화대사, 활동대사, 지방대사라는 거는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통합된 에너지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식사를 하면 소화대사가 활발해지는데 이때 신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화 흡수하면 활동대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 소화가 원활하지 않거나 장 기능이 약하면 기초대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내장지방을 빼려면 단순히 기초대사량만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신진대사 전체 시스템을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대사 시스템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지금부터 대사 시스템을 회복하는 핵심 수칙 2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꼭 지키셔야 할 첫 번째 수칙은 바로 무조건 굶지 말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굶는 거는 오히려 대사 시스템을 더 망가뜨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3끼를 잘 먹던 사람이 갑자기 무리하게 하루 한 끼 식사로 버티게 되면 우리 몸은 지금 비상 상황이구나 하고 몸에 음식을 더 저장하려고 해요. 당연하겠죠. 또 언제 또 음식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쉽게 에너지를 꺼내 쓰지도 않고 일단 쌓아두는 거죠. 이런 사태를 막는 방법은 정말 소량씩 자주 먹는 거예요. 내 몸에서 에너지가 꾸준히 들어오는구나, 저장할 필요가 없겠네 라고 인식해야 지방을 안정적으로 꺼내 쓸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먹으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저탄수화물 식단을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요즘 건강 챙기시는 분들이 저탄수화물 식단 하신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저탄수화물 식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탄수화물 섭취를 크게 줄이는 대신에 단백질이랑 건강한 지방 위주로 칼로리를 섭취하는 식이요법이에요.
근데 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내장 지방 빼는데 좋을까? 가장 큰 이유는 탄수화물이 인슐린 분비를 유발하는 주된 영양소라는 점 때문인데요. 인슐린은 지방 축적 호르몬이라고 불릴 만큼 지방 분해를 억제를 하고 체내의 지방을 계속 저장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돼서 내장 지방 연소가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반대로 탄수화물 대신에 단백질 비율을 높이게 되면 호르몬 대사가 작용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호르몬 자체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단백질은 근손실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지방 흡수가 느려지게 하고 그러니까 또 식후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서 과식도 막을 수 있게 만들어져요. 실제로 2017년에 발표된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초저탄수 식단인 키토제닉 식단이 식욕 호르몬 분비를 억제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식욕 호르몬을 그렐린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억제되니까 다이어트 할 때 흔히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공복감 같은 것도 덜 느끼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정리하자면 저탄수 고단백 식단이 우리의 대사 엔진을 당분 연소 모드에서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해주는 식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탄수의 기준이 뭐냐가 또 궁금하시잖아요. 하루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저탄수가 될까요? 미국의 조지 메이슨대 연구팀에서 저탄수화물의 기준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거든요. 연구팀이 2002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발표된 21년간의 임상 연구 결과를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연구에서 저탄수화물을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 100g 이하로 정의를 했어요. 일부에서는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40에서 60g으로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보통 내가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총량이 50g에서 130g 사이면 저탄수화물 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그리고 활동량을 고려해서 탄수화물 비율을 조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30, 40대인데 활동량이 많다 이러면 당연히 100g에서 130g 정도는 드셔도 무방하겠죠. 반대로 같은 조건이지만 활동을 거의 안 해, 활동량이 낮은 데다가 당뇨 전 단계다 이러면 50에서 70g 정도로 낮추시는 걸 권장합니다. 50대 이상인 분들도 비슷하고요. 참고로 햇반, 흰쌀밥 한 공기 정도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양이 대략 70g 정도 되고요. 식빵 한 장에 약 30g, 바나나 한 개에 약 23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조금만 먹어도 탄수화물은 보충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요,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다 생각해도 사실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탄수화물 안 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더 맞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식단 다음으로 중요한 두 번째 수칙은 지방을 쓰게 만드는 운동법입니다.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 중에서 매일 만보 걷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 맨날 1000보씩 걷는데 왜 살이 안 빠지냐 하면서 되게 억울해 하시거든요. 근데 그도 당연할 게 실제 1000보 걸어보려면 쉽지 않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내장 지방을 빼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대사량을 올려서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려면 단순히 오래 걷는 것만으로 효과를 보긴 힘들어요. 왜일까요? 걷기 운동은 유산소에 해당하는데 대사량을 올리려면 근육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근력을 단순히 힘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근육은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뇌 기능이나 대사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 기관의 역할도 해요. 이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인슐린 감수성에서부터 지방 연소 능력, 염증 조절, 게다가 에너지 대사 효율까지 높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근육 자체가 에너지 소비가 정말 큰 조직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 지방을 잘 쓰는 몸, 다시 말해서 살 안 찌는 체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식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운동한다고 해서 효과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정선의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을 아예 안 하고 근력 운동만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역시 또 그건 아니겠죠. 지방을 실제로 태우는 건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산소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고 근력 운동도 해야 되는데 즉 그냥 병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요, 빠른 걷기나 저강도 러닝처럼 그나마 지속하기 쉬운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꾸준히 해주시는 것, 그리고 또 주 2, 3회 정도는 근육이 자극될 만큼의 웨이트 운동도 병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나는 헬스장 가기 귀찮다 싶으시면 그냥 집에서 스쿼트나 플랭크처럼 맨몸 운동을 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근육에 자극을 주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면 근육통만 남고 꾸준히 실천하기도 힘들잖아요. 또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식욕도 땡기고 과식의 위험도 있겠죠.
제가 진료 볼 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운동이 너무 과해지면은 그 운동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노동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결국 식단과 운동이냐 또 뻔한 소리 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 배가 나온 이유, 내장 지방이 빠지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제대로 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는 거하고 그냥 되는 대로 굶고 아무 운동이나 하는 것과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할 때 아랫배만 볼록 나온 분들에 대한 케어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일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랑 다르게 프로그램이 짜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루에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랑 하루에 10분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항상 포함을 시켜 놓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정말 명백해요. 배가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하자면 내장 지방은 단순히 굶거나 많이 움직인다 라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몸의 대사 시스템을 회복을 시키고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식단과 운동을 조정을 해야지 비로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는 방향을 바꾸셔야 할 때예요. 내장 지방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와 방식 때문이라는 거.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핵심 수칙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내장 지방이 확 빠지고 더 나아가서 내장 지방이 잘 안 생기는 체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대사 환경은 원리만 제대로 파악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유상현이었습니다.